병원에서 홀로 딸을 낳고 퇴원한 날, 시댁은 화투판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선 제게 시어머니는 밥이나 하라고 소리쳤죠. 그 순간 남편의 가방 속에서 낯선 남자아이의 나무 로봇을 떠올렸습니다. 수억 원의 제 아파트와 차를 팔아넘긴 그들이 왜 저를 이토록 냉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댓글로 당신의 도시를 알려주세요. 저는 이지혜입니다. 올해 32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김민준과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이 되었죠. 제 이야기는 제가 딸 김수아를 낳았지만 아무도 제 곁에 와주지 않았던 그 차갑고도 외로웠던 병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일 내내 저는 차가운 산후 조리실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제 배를 가로지르는 수술 자국은 여전히 얼얼하게 아파왔습니다. 익숙한 얼굴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를 기다리며 저는 시간의 분초를 헤아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반긴 것은 밋밋한 하얀 벽과 가 태어난 딸 수아의 가녀린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의 가족,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섬기려 했던 그 가족은 저와 수아의 존재를 마치 공기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남편 김민준 씨, 제가 한때 저 자신을 잊을 만큼 사랑했던 그 남자조차 그 닷새 동안 딱 한 번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급하게 왔다가 또 급하게 떠나갔습니다. 꾸깃꾸깃한 지폐 뭉치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이의 눈길은 갓 태어난 딸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을 보듯 아무런 온기도 없었습니다. 안아주지도 입 맞춰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심코 눈을 돌려 그이가 방 한쪽 구석에 놓아둔 서류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는 출장 갈 서류라 했지만 가방 지퍼 틈새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꽤 정교하게 칠해진 나무 로봇 장난감의 한 귀퉁이였습니다. 대략 5살쯤 된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놀 법한 장난감이었죠. 제 머릿속에 갑자기 물음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걸 누구에게 사준 걸까? 우리의 아이는 갓 태어난 딸이었기에 저 장난감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의 고통과 몰려오는 피로감에 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갓 피어난 의심은 그렇게 잠시 잊혔습니다. 퇴원 날 저는 직접 택시를 불렀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무거운 짐 가방을 들었습니다. 갓 엄마가 된 저의 심장은 기대와 설움, 그리고 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들에 대한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택시 문이 대문 앞에 멈춰 서는 순간 제 귀에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화투패가 부딪히는 찰싹거리는 소리, 그리고 거친 욕설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커다란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수선한 거실 한가운데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작은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는 자욱했고 거친 욕설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그들도 보았지만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손녀를 안아줄 사람도 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우리가 자신들의 흥을 깨뜨리는 존재라도 되는 양 귀찮다는 눈빛으로 저와 아기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왔어? 시어머니 박선영 여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화투패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오긴 뭘 와.
재수 없게 판을 망치고 있어. 그리고 이어서 저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왔으면 밥이나 해. 다들 배고파 죽겠는데 뭘 꾸물거려. 저는 방 한가운데에 굳어선 채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갓 태어난 여린 딸과 제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먼지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를 조용한 곳에 데려다 놓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침실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제 등을 꿰뚫었습니다. 왔으면 밥해.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제가 주저앉아 그 잔인함 앞에서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싸늘하고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제 자신, 잘못된 곳에 믿음을 주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말과 남편 가방 속 나무 로봇 장난감의 이미지가 뜻밖에도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기에 저는 웃었습니다. 흐릿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명확한 어떤 끔찍한 진실이 이 집안에 감춰져 있다는 그림이 제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냉대, 이 무관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미소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맹세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녀가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연극하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낼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그 차가운 미소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의 미소가 왜 그리도 쓰디쓰고 차가웠는지, 왜 제가 무너지지 않고 그토록 섬뜩하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저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2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제 인생이 아직 분홍빛 그림 같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제가 여전히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그때 말입니다. 저는 김민준 씨, 제 남편을 제가 주요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참여했던 한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에서 만났습니다. 그이는 당시 떠오르는 건설 회사의 이사였고 어떤 여자라도 꿈꿀 만한 남자였습니다. 잘생기고 세련되고 매혹적으로 이야기했으며 특히 웃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 눈을 마주했을 때 제 세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이는 첫눈에 저에게 반했다고 했습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제 디자인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성과 열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돈 많은 사람의 거만한 태도가 아닌 놀랍도록 진심 어린 섬세함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비싼 선물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모든 인터뷰 기사를 찾아 읽고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들을 알아낸 다음 저를 전문 강연이나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가진 카페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이 옆에서 제가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이는 제 사소한 취향 하나하나까지 기억했습니다. 제가 설탕 없는 국화차를 좋아한다는 것, 백합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 이야기를 무심코 했던 것까지 말이죠. 그이 곁에서 저는 저 자신일 수 있었습니다. 재능 있고 강인하면서도 한없이 여자인 저 자신으로 말입니다. 그이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지혜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저는 그저 제 뒤에 서 있을 여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와 함께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지혜 씨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한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이가 저를 가족들에게 처음 소개하던 날, 제 심장은 긴장감으로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미래의 시어머니가 던질 어려운 질문이나 탐탁지 않은 시선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박선영 여사, 그이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와 포근한 포옹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외모에 차분하고 지적인 말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요리는 할 줄 아느냐, 집안일은 잘하느냐 같은 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기품이 있고 재능 있고 독립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저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이는 민준 씨의 어린 시절과 지금의 성공을 위해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제가 민준 씨 곁에 와서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행복에 너무 깊이 빠져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화 내내 박선영 여사는 제 감정이나 개인적인 취향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질문들은 아주 교묘한 말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모두 단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집안 배경과 재력이었습니다. 이지혜 씨 부모님께서 수출입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쪽 사업이 요즘 참 잘 된다지요. 부모님께서도 사업을 일으키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또는 이지혜 씨는 젊은 나이에 고급 아파트도 직접 사고 개인 차량도 있으시다고요. 참 요즘 여성의 모범이고 제가 늘 존경하는 타입이에요. 어머님께서 이지혜 씨를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심지어 결혼 이야기를 할 때도 그녀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중에 한 집안이 되면 자식들 재산은 다 우리 공동의 보금자리를 위해 쓰는 거지요. 그저 우리 애들이 사업 번창해서 부모님이 친척들에게 자랑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제가 조금 쑥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는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아끼니까 이렇게 관심 갖는 거예요. 그저 우리 자식들이 튼튼한 기반 위에서 살아서 나중에 고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이의 달콤한 설명은 제 마음속 작은 의심의 물결을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저는 또다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고 엉뚱한 상상을 한다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화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김민준 씨는 제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평생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행복에 겨워 울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모든 완벽함, 그 모든 달콤한 말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고 저는 순진하게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달콤한 함정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고 저는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비단 상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후의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여전히 심리적으로 저를 잘 헤아려주고 한없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이는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명품들을 사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선영 여사도 현대적인 시어머니인 척하며 저희 부부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주말 저녁 식사에 저희를 초대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이상적인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균열은 돈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친 후 회사에서 받은 연말 보너스 약 3천만 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고
저는 그 돈을 따로 저축해서 미래의 우리 모녀를 위한 비상금으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무심코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즉시 박선영 여사의 눈이 번뜩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웃으며 제가 기특하다고 칭찬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김민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정말 대단하네. 벌써 그렇게 큰 돈을 벌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몇 마디 달콤한 말이 오간 후 그이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요즘 우리 회사가 외곽 지역에 정말 유망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 그 보너스 돈 좀 빌려줘서 투자하면 어때? 반년만 지나면 프로젝트 성공해서 내가 원금의 이자까지 5배, 10배로 갚아줄게. 은행 저축보다 훨씬 낫지?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 돈은 제 피땀 어린 노력이 담긴 돈이었고 정말 저만을 위해 가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민준 씨는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저를 돌려세워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날 못 믿는 거야? 당신 돈이나 내 돈이나 우리 공동의 재산이잖아. 내가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다 당신과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인데. 설마 당신이 남편한테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 줄이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는 저의 정당한 망설임을 이기심으로 저의 개인 재산을 지키려는 마음을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 부드러우면서도 압박감 가득한 태도에 저는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부부인데 돈을 그렇게 칼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돈을 그이에게 송금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수많은 다음번들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몇 달 후 박선영 여사는 다시 은근히 말했습니다. 이지혜가 타고 다니는 차도 이제 좀 오래됐지 않니? 요즘 민준이도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그 차 팔아서 민준이에게 보태서 넓은 7인승 차로 바꾸는 게 어때? 일도 편하고 더 안전할 텐데. 그리고 또다시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 씨는 또다시 저를 안고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이 한 차로 같이 다니면 얼마나 다정하고 좋아? 아침엔 내가 당신 회사에 데려다주고 저녁엔 데리러 오고. 로맨틱하지 않아? 차 판 돈은 새 차로 바꾸는데 보태서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하자. 나중에 회사 잘 되면 내가 당신한테 훨씬 더 좋은 차 사줄게. 그렇게 제 차는 날개라도 돋친 듯 사라졌습니다. 간섭의 정점은 박선영 여사가 제 친정 부모님이 결혼 전에 주신 고급 아파트, 제 혼수 아파트를 노렸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까지 계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얘네 부부가 우리랑 같이 살면 좋지. 집안에 웃음꽃도 피고. 그 아파트는 그냥 비워두면 아깝잖아.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그 돈으로 민준이 회사를 확장하는 데 보태는 게 어때? 실력이 있어야 남들과 경쟁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엔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제가 꼭 지키고 싶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거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와 제 딸이 기댈 곳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말을 듣자 박선영 여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 씨는 처음으로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난 듯한 표정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저 한숨을 쉬며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남편이었나? 늘 자신을 위한 도피처를 마련해 두는구나.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주는 사랑은 진심이었을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상처와 감정적 조종이라는 카드 말입니다. 그는 저를 죄책감에 빠뜨렸고 제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차갑고 멀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는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냉랭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했고 아직도 그 일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저는 또다시 한번 양보했습니다. 제 아파트는 팔렸고 그 모든 돈은 또다시 김민준 씨의 통장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 돈, 재산, 독립심까지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저 남편의 미소와 다정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의 날개를 꺾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추락했을 때 다시 일어설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돈에 대한 요구들이 더 큰 음모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떤 여자라도 산산조각 났을 그런 끔찍한 비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니 지혜에게 깊이 공감하고 안타까움을 느끼시나요? 이토록 많은 것을 잃은 여인이 과연 완전히 무너질까요? 아니면 일어설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조용한 응보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지혜가 공정함을 되찾는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함께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제 입가에 떠올랐던 차가운 미소는 나약한 이지혜의 문을 쾅 닫아버렸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통이 섬뜩할 정도로 냉철한 이성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소리치지도 따지지도 시댁 식구들이 아마도 기대했을 법한 소동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전과는 다르게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변했습니다.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그들이 벼려놓은 난장판을 치우고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딸 수아를 조심스럽게 돌보았고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댁 식구들은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충격을 받아 완전히 무너졌고 존중받지 못하는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 김민준 씨 역시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와 가끔 제 안부를 묻거나 몸에 좋다는 음식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자신과 가족이 제게 입힌 깊은 상처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제 평온한 얼굴 뒤에서 제 뇌가 전력을 다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가방 속 나무 로봇 장난감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물쇠에 꽂힌 열쇠 같았습니다. 제가 비밀의 문을 여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낮에는 저는 순종적인 아내이자 엄마였지만 밤이 되면 온 가족이 잠든 후에야 비로소 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름다운 도면만을 알던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집안의 진실을 찾아 헤매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김민준 씨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는 늘 노트북을 몸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손댈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 씨가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 제가 조용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 핸드폰 용량이 꽉 찼는데 수아 아기 때 사진 몇 장을 저장하고 싶어요. 잠깐 컴퓨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요.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세운 이유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비밀번호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욱신거렸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다정한 남편 연기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사진 폴더 대신 곧바로 웹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검색 기록은 깨끗했습니다. 그는 이미 깔끔하게 지워놓았더군요.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특별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온통 회사 업무 관련 사진들과 행복한 가족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철두철미함은 오히려 그가 무언가 아주 큰 것을 숨기고 있다는 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드라이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건설 전문 용어로 된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눈길은 프로젝트 HT라는 매우 낯선 이름의 폴더에 멈췄습니다. 김민준 씨가 이런 이름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설계도나 계약서 대신 스캔된 이미지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 하나를 열었고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한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김민준 씨 이름으로 된 계좌였지만 계좌번호는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수십 장의 연속된 월별 거래 내역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매달 5일, 아주 큰 금액, 정확히 매월 500만 원이 이 계좌에서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의 이 금액은 그의 이사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누가 이 돈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저는 수취인 정보를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이름은 최은주, 주소는 봄내 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거래 시점이었습니다. 첫 거래는 5년도 더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5년 즉, 그가 저를 만나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5살쯤 된 남자아이의 장난감 나무 로봇, 5년 동안 존재했던 비밀 계좌, 낯선 마을의 한 여자에게 매달 50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비. 모든 것이 잔인할 만큼 명확해졌습니다. 최은주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무 로봇을 가졌을 그 아이는 누구일까? 왜 제 남편은 그들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꾸준히 보내야 했을까요?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댁 식구들의 냉대, 김민준 씨의 무관심.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제가 상상했던 어떤 추측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끔찍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굳어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세상이 막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랑이 어쩌면 한편의 거짓된 연극의 일부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차가운 분노의 불꽃으로 변해 제 마음속에 은밀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김민준 씨에게 따져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연기와 조종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고 또다시 달콤한 말들이나 화를 내는 태도로 저를 의심 많고 편집증적인 여자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말입니다. 저는 직접 그 진실을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저는 봄내 마을로 갈 것입니다. 그 운명의 여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경계심과 계산으로 가득 찬 시댁 가족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명분 말입니다. 갓난아기를 둔 엄마가 하루 종일 갑자기 멀리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민준 씨와 시어머니께 산후 검진을 위해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하루 동안 아기 수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귀찮다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요즘은 애 낳고 왜 이렇게 복잡해? 빨리 갔다 와, 올해는 못 봐준다. 저는 품에 안긴 작은 딸 수아의 통통한 볼에 입 맞추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와 우리 두 모녀의 정당함을 되찾기 위해 가야 해. 이 여행에서 엄마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몰라. 하지만 달콤한 거짓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차라리 나을 거야. 저는 잿빛 겨울 아침,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텅 빈 국도는 드넓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km가 지날 때마다 저는 제가 심연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여행 후에 어제의 이지혜는 영원히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운전한 끝에 저는 마침내 봄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맑고 상쾌했고 삶의 속도 또한 느려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이 묻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정확한 주소는 몰랐고 그저 최은주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의 한 식당에 멈춰 섰습니다. 몇몇 중년 여성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친척을 찾아온 옛 친구인 척했습니다. 최은주 씨가 35세쯤 된 여성이고 어린 아들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다행히 작은 마을이라 사람들은 서로의 집을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 그 최은주 씨, 우진이 엄마 말이죠. 그 집은 저 언덕 끝에 있어요. 파란 기와 지붕의 대문 앞에 나팔꽃이 피어있는 집이요. 모자가 둘이서만 살아요. 내 아빠는 돈 벌러 멀리 나갔는데 매달 돈을 보낸다고 들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라니 참 소박한 이름인데 왜 이렇게 낯섦게 느껴질까요? 저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그 강아지에게도 구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무척 아끼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황당하지만 논리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천천히 언덕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곧장 그 집으로 가지 않고 들키지 않고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외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파란 기와 지붕의 집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작고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활짝 피어있는 나팔꽃이 마치 따뜻한 그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대략 5살쯤 된 귀엽고 건장한 남자아이가 마당에서 혼자 축구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밝은 눈빛과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뚝한 콧대, 야은 입술, 심지어 공을 놓쳤을 때 찡그리는 미간까지 그 얼굴의 모든 선들이 마치 김민준 씨의 작은 복사판 같았습니다. 제 손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운전대를 꽉 붙잡아야만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손에 우유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른 체구에 아주 예쁘지는 않았지만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불렀습니다. 우진아, 우유 마시고 목욕하자. 이제 해 질 시간이야. 아이는 총총걸음으로 달려가 엄마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칼날이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마지막 증거, 반박할 수 없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어두워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민준 씨의 차였습니다. 그가 제 차를 팔아 산 그 7인승 차였습니다. 차는 파란 지붕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민준 씨가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커다란 장난감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처럼이 아니라 마치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처럼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이 우진이는 그를 보자마자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 유리 너머로 그 세 글자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제 영혼을 죽여버린 그 세 글자를 말입니다. 제 모든 사랑과 희망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세 글자를 말입니다. 아이는 남편의 목을 꼭 끌어안고 크게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왔어.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꺼진 듯 했습니다. 제 귀는 먹먹했고 가슴은 너무 아파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이 그이의 진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딸 수아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체품, 도구, 아니면 이 이중적인 삶을 완벽하게 가려줄 스크린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바싹 말라버렸고 그 자리를 뼈속까지 시린 차가운 증오가 채웠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조용히 봄내 마을을 떠났습니다. 배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 그곳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순진한 이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속에 맹세를 품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선영, 당신들이 이 전쟁을 시작했고 이 이지혜가 그것을 끝낼 것입니다. 봄내 마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100km가 넘는 그 밤길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제 심장과 함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운전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이 우진이가 외쳤던 자빠왔어 라는 세 글자는 제 모든 믿음과 사랑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소리치며 차 밖으로 뛰쳐나가 김민준의 위선적인 얼굴을 그 자리에서 폭로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잔인할 만큼 냉철한 이성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저는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연기력과 시어머니의 노련함이라면 그들은 쉽게 저를 질투심 많고 편집증적인 아내로 만들 것입니다.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말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심지어 딸을 양육할 권리마저도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면서 동시에 은밀히 모든 진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민준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봄내 마을, 자신의 진짜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딸 옆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천사 같은 수아의 얼굴을 바라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여쁜 내 딸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태어나자마자 이런 냉대를 받아야 하니? 왜 내 아빠 인생에서 원치 않는 조연이 되어야 하니?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 머리카락에 밴 우유 냄새를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너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위한 정당함을 되찾을 거야. 봄내 마을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선영 여사가 원하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딸 수아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시어머니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며느리처럼 보였던 것일 겁니다. 저의 이런 순종적인 모습에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면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선불 유심을 사서 인터넷에서 찾아낸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모든 연락은 이메일과 보안 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은주라는 이름, 봄내 마을 주소, 김민준 씨의 비밀 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그들의 관계와 아이 우진이의 진짜 신분에 대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나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착한 아내이자 엄마로, 밤에는 한 통의 이메일 보고서를 애타게 기다리는 탐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두 주가 두세기처럼 느껴진 후 마침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자료 뭉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집 컴퓨터가 도청될까 두려워 일부러 동네 공공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빌려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사진들과 글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은주 씨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씨의 첫사랑, 학창 시절부터의 오랜 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가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도시로 나오자 박선영 여사는 이 관계를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최은주 씨의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자신들의 집안 배경에 맞지 않고 아들의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김민준 씨는 최은주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고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최은주 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김민준 씨는 본성이 나약했기에 책임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여사는 또다시 나섰습니다.
그녀는 앞날이 불확실한 아이와 시골 출신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은주 씨를 따로 만나 악마 같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최은주 씨는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고 대신 김 씨 집안에서 매월 500만 원을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며 그 대가로 최은주 씨는 절대 침묵하고 김민준 씨의 명성과 삶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은주 씨는 그 일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리고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우진이는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빠의 성을 가졌지만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제 모든 희망의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우진이는 김민준 씨가 저를 만나 결혼하기 거의 1년 전부터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김민준 씨가 저에게 처음 접근하고 저를 유혹하고 평생을 약속하며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던 그 순간부터 그는 저를 기만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존경했던 시어머니 박선영 여사는 이 모든 연극의 총감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뼈 속을 수만 마리의 개미가 기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배신이란 다른 여자가 있고 사생아가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배신은 내 삶 전체, 내 사랑과 결혼 생활 전체가 다른 사람이 이미 각본을 써놓은 연극의 한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거리를 정처 없이 배회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흩어진 정보 조각들을 다시 정리하고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그들은 이 비극적인 연극의 여주인공으로 나를 선택했을까? 지갑에서 작은 결혼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저와 김민준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미소는 얼마나 투명하고 행복했던가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의 미소는 참으로 가식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의 계약이었고 모든 세부 사항까지 계산된 거래였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이 이제는 만능 열쇠가 되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건설회사, 그가 만들어낸 성공한 이사의 겉모습은 사실 작은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만났을 당시 그 회사는 몇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사업을 구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명성을 얻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업가 집안의 딸로 고급 아파트와 자가용을 가진 독립적인 재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갈망하고 다소 낭만적이며 사람을 쉽게 믿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박선영 여사 같은 사냥꾼의 눈에는 제가 완벽한 먹잇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화려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다정한 왕자였고 박선영 여사는 인자한 태후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달콤한 말들과 가장 섬세한 행동으로 저를 유혹하여 제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완전히 함정에 빠지자 그들은 착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 후 왜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제게 재산을 합치자고 교묘하게 제안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저의 보너스, 저의 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혼수 아파트까지.
이 모든 것이 차례로 김민준 씨 회사의 재정적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시어머니의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시행된 재산 갈취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김민준 씨는 모범적인 남편 역할을 하며 그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사랑, 화내는 모습,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을 이용하여 저를 조종했고 제가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이 필요했습니다. 회사를 구하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의 진짜 손주, 우진이의 미래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은주 씨 모자의 삶, 매월 500만 원이라는 양육비, 이 모든 것이 저의 피땀 어린 돈으로 지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는 것은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 그들의 계획에는 제가 아들을 낳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손주는 그들이 저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족쇄가 되어 제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더 큰 이유를 만들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딸 수아를 낳았습니다. 대를 잇고 상속을 받을 손자를 목표로 하는 가족에게 수아의 탄생은 하나의 실패였습니다. 이지혜라는 도구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돌변한 이유였습니다. 냉대, 저를 부엌으로 쫓아내던 그 말, 이 모든 것은 실망감을 넘어선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빈손으로 저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거의 다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혼할 명분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내쫓고 미래의 다른 계획을 위한 길을 여는 것 말입니다. 아마 우진이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한 번도 아내였던 적도 며느리였던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투자자였던 것입니다. 전 재산과 마음까지 사기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어리석은 투자자. 제 결혼 생활은 경제계약이었고 모든 불리한 조항은 저에게 있었으며 저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변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분노로 말입니다. 그들은 저의 사랑을 조롱거리로 만들었고 제 삶을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연극을 하고 싶다면 저도 함께 연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 연극의 연출자는 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히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거짓된 무대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저 위대한 배우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한 겹 한 겹 장막을 걷어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 저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쳐 날뛰는 질투심 많은 아내의 모습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마치 1000kg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볍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섰을 때 김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한 일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제가 죄송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두 줄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와 박선영 여사는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낯선 생물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각본은 제가 소리치고 따져 묻고 소동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진정시키고 조종하고 저를 죄인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동은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지혜씨,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김민준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 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후회와 사랑으로 가득 찬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의심해서 죄송해요. 당신과 어머니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당신의 아내이고 이 집의 며느리예요. 당연히 남편을 믿고 어머니께 효도해야 하는데 저는 그저 제 자신만 생각했어요. 출산 후의 피로감 때문에 이기적이고 속 좁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불쌍한 여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들처럼 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만큼 달콤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여사의 굳어졌던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만하고 의기양양한 반쯤 웃는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고상한 척 말했습니다. 허허, 잘못을 알면 됐어? 나도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니야?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덮어두자. 너도 막 아이를 낳아서 마음이 오락가락했을 거야? 다 이해한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완전히 굴복했고 그들의 냉대가 효과를 발휘하여 저에게 교훈을 주었으며 저를 다시 자신의 손안에 있는 꼭두각시 자리로 돌려놓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제 연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의 손을 잡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딸만 낳아서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신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장남이고 어머니께서 대를 이을 아들을 바라시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떤 자식이라도 다 똑같다고 생각했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물게 될 미끼를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변할게요.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하나 더 낳아요. 당신과 어머니께 잘생긴 아들 꼭 낳아드릴게요. 우리 가족만 행복하다면 어머니와 당신이 저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 모자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김민준 씨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저를 끌어안으며 가식적인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보 같으니 내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어. 어떤 자식이라도 내겐 다 소중해.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 마음까지 헤아려 주니 정말 고맙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박선영 여사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손자에 대한 집착. 저와 제 가족을 계속 통제하고 착취할 그럴싸한 명분이 이제 제가 직접 그녀의 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조건 없이 항복했다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명백히 시혜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안심하고 몸조리해라. 집안일은 다 어미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이 집안에 귀한 아들만 낳아준다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박선영 여사가 늘 원하던 며느리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말하든 저는 그저 네, 어머니 하고 순종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아들을 낳는 음식이나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녀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저는 인내했습니다. 연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치명적인 미끼를 던질 단 한 번의 기회. 그들의 끝없는 탐욕으로는 분명히 거부할 수 없을 미끼를 말입니다. 한 달여 동안 순종적인 며느리이자 아들을 갈망하는 여자로 살아가자 저는 제 때가 무르익었음을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저에 대한 경계심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는 그저 사랑에 매달리고 나약하며 남편을 붙잡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저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는 주말 저녁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와 박선영 여사가 둘 다 좋아하는 음식들을 일부러 많이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큰 용기를 내야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머뭇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 낮춰 이어갔습니다. 민준 씨 회사 요즘 좀 힘들어 보여요.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큰 계약을 놓친 것 같던데 맞죠? 김민준 씨는 조금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가 회사 일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다 그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당신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박선영 여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아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그녀는 김민준 씨가 말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때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적기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걱정과 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저는 당신 아내잖아요. 힘든 일은 함께 짊어져야죠. 제 생각에 회사에 지금 큰 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고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제 말은 그들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김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박선영 여사는 한숨을 길게 쉬며 한탄하듯이 말했습니다. 휴, 팔자가 이런 걸 어쩌겠니?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저는 분위기가 가장 가라앉았을 때 천천히 미끼를 던졌습니다. 저에게 아직 돈이 남아있어요. 제 부모님이 주신 돈과 제가 예전에 모아둔 돈, 제 모든 개인 재산이에요. 저는 그 모든 돈을 회사에 투자해서 당신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 모자의 얼굴을 보셨어야 합니다.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이내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재산을 빼앗아갔던 제가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자발적으로 바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분명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였을 겁니다. 김민준 씨는 황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지혜 씨, 정말이야? 그게 당신 비상금 아니었어? 당신에게는 더 이상 비상금이 없잖아. 저는 단호하면서도 순진한 목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비상금은 이미 당신과 이 집에 맡겨졌어요. 이제 저는 당신과 우리 딸, 그리고 우리 미래의 아들만 믿어요. 당신 회사가 발전해야 아이들 미래도 보장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 말 속에 교묘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마취제였습니다. 박선영 여사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어미는 정말 기쁘다. 역시 부부 자식 간이 제일이지. 걱정 마라. 민준이와 어미가 너에게 손해보게 할 일은 없을 거야. 이 미끼가 물렸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천천히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낫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작은 조건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돈과 재산을 당신에게 드렸잖아요. 지금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자인데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새로운 프로젝트, 법적인 대표자로 제 이름이 올라가면 안 될까요? 이름만 제 이름이고 모든 운영과 관리는 여보가 다 맡아주시는 거죠. 그게 당신이 저에게 주는 확신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야 제가 마음 놓고 아이 키우고 우리 가족을 돌볼 수 있잖아요. 저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너무나도 과도한 요구를 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작고 여린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감한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력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였습니다. 김민준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역력했습니다. 박선영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고 그녀의 얼굴에는 계산적인 생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온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돈이, 다른 한쪽에는 서류상의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즉시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든 척했지만 사실은 침실문에 귀를 대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 모자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안 돼, 박선영 여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으로 올리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아. 나중에 마음이라도 변하면 어쩌려고.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 여자, 지금 저와 이 집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걸 못 보셨어요? 게다가 이름만 서류상에 있는 거지. 계약서, 도장, 은행 계좌, 모든 것을 제가 다 쥐고 있어요. 그 이름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어머니는 안심하세요. 우리는 그 여자 돈만 받아서 회사를 일으키고 이익을 얻으면 돼요. 그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서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 조각이 되는 거죠. 언제든 우리가 원할 때 쓰레기로 만들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꼭두각시라니요. 종이 조각이라니요. 당신들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했고 저를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제게 답을 주었습니다. 박선영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미와 민준이가 충분히 상의했다. 내 조건은 전적으로 합리적이야. 부부 사이에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확신을 줄 필요도 있지. 걱정 마라. 내 뜻대로 할 것이다. 그들은 미끼를 완전히 삼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펜이 자신들의 미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거짓과 우리 모녀에게 가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형 선고에 서명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인생에서 사냥꾼이 먹잇감이 스스로 더드로 걸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무리 전체를 함께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제가 저의 진심 어린 제안을 한 후 김민준 씨 모자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완벽한 통제 아래 놓인 소유물을 바라보는 듯한 우월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금덩이라도 잡은 듯 기뻐했고 그 기쁨은 숨길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박선영 여사는 일찍 일어나 직접 부엌으로 내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을 끓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래 단 한 번도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국그릇 가득 국을 떠주며 소름 끼치도록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얘야. 건강해야 큰일도 할 수 있지? 민준이 회사 일도 이제 내 일이잖니. 내 며느리를 믿는다. 김민준 씨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의 완벽한 남편 역할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회사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리러 왔으며 비싼 꽃다발을 사주었습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내 아내야. 아름답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도 가장 현명해. 당신을 만난 건 내 평생의 복이야. 그는 연기를 했고 저도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와 그 포옹 뒤에는 완전히 다른 박자로 뛰는 두 심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심장은 곧 손에 들어올 막대한 재산에 대한 환희로 뛰고 있었고 제 심장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복수에 대한 긴장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제 연극에 더욱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저는 그 후 일주일 내내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외부의 전문 건축가 팀을 고용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교외에 위치한 고급 생태 리조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요즘 매우 유행하는 모델이었고 3D 도면, 축소 모형, 상세한 수익 분석표는 물론 박선영 여사의 미신적인 심리를 공략하기 위한 풍수지리 분석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그들 모자 앞에서 발표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박선영 여사는 풍수지리 분석 보고서를 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옳지. 이 땅은 자청용 우백호, 거기에 자연적인 계곡까지 흐르니 정말 기운이 넘치는구나.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집안은 덩달아 승승장구할 거야. 3대에 걸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탐욕은 제가 최대로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돈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기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이 판에 걸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한 방을 날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착잡하고 아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제가 방금 파트너를 만났는데 말이죠.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노리는 프로젝트 부지 옆에 다른 소유주의 땅이 하나 더 있다고 해요. 그 땅이 더 아름답고 자연적인 계곡까지 흐른다고 하네요. 만약 그 땅까지 매입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 규모는 2배로 커지고 이 리조트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그 땅 주인은 매우 까다로워서 현금으로 한 번에 결제해야 하고
결정할 시간도 딱 일주일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금 같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시간과 돈에 대한 압박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 모자는 즉시 함정에 빠졌습니다.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데? 박선영 여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 제 돈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탐욕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늘 체면을 중시하던 박선영 여사가 직접 나서서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리조트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그려주며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과 김씨 가문의 모든 인맥을 걸고 탐욕에 도박을 했습니다. 김민준 씨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일, 제가 가장 간절히 바라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빌린 돈으로도 부족하자 박선영 여사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잡자. 그곳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집이었고 그들이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으며 그녀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재산의 유혹 앞에서 가장 신성한 것마저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은행의 담보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수십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으며 기뻐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그 집에서 쫓겨날 판결문에 서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돈, 친척들에게 빌린 돈, 그리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담보로 잡은 돈까지 모든 돈이 단 하나의 은행 계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합의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법인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법적 소유자는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이지혜인 저 말입니다. 제 변호사 친구가 작성한 계약서는 더할 나위 없이 견고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문서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아주 작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불가항력적인, 위험에 처하거나 내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모든 결정권과 자산 소유권은 법적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아니, 읽어봤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법적 함정들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수많은 별장들과 고급 자동차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상류층 생활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모든 돈이 제가 세운 유령 회사의 계좌에 안전하게 들어왔을 때, 주택담보서류가 은행 손에 넘어갔을 때,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먹잇감은 낚싯줄을 완전히 삼켰고, 이제 제가 천천히 줄을 당길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극을 그렇게 빨리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수는 천천히 음미되어야 합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그것은 돈뿐만 아니라 박선영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여기던 명예와 체면까지 강타하는 일격이어야 했습니다. 이지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지혜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모두 읽어본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조용한 응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당신이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